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맑고 투명할수록 좋은 것들 많죠. 우리가 먹는 물, 하늘, 유리창, 눈동자, 또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돈, 분쟁의 씨앗이 되고 범죄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개인 간의 송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잠시 후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모두 맑고 투명해야 좋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오후 3시에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계좌 이체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카드 승인 금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비가 되살아나는 걸까요? 예금보험공사는 해외 은닉 자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법원이 계좌 이체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죠. 네, 그 서울 서초세무소가 2014년에 이 변호사 M씨에 대해서 이 과태료 5,500만 원을 부과했었는데요. 네. 이 사건 수임료 1억 1,0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고도 이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 영수증을 떼주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자 이 변호사가 이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그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그러자 항고를 했고요. 2심은 이 원심을 뒤집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자 국세청이 재차 항고를 했는데 이 대법원이 이번에 그 2심 결정을 파기를 하고 이제 계좌 이체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예, 수임료면 뭐 당연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이 판결 취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이 소득세법에 따르면요, 그 변호사의 경우에 10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 계좌 이체도 현금 거래를 간주를 해서 이 과태료로 매긴 건데요. 네. 이 반면에 MC는 이 계좌 이체는 현금 거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없다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네. 그 2심 재판부는 이 소득세법상 현금이 그 지폐나 주화를 의미하는 만큼 이 계좌 이체는 현금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반면에 이 대법원은 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는 계좌 이체는 그 일반적으로 현금을 받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인터넷 쇼핑 사이트만 가도 계좌 이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다 현금 영수증을 주고 있는데 이 M 변호사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 취지에 맞춰봐도 대법원 판단이 옳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세청이 이제 2010년에 현금 거래가 많아서 이 탈세가 쉬운 47개 업종에 대해서 이 고객 요구를 불문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는데요. 네. 이 대법원도 이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가 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을 양성화해서 이 세금 탈루를 방지를 하고 또 이 직종별로 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취지인 만큼 이 취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이번 결정은 이제 물품과 서비스 구입 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이고요. 네. 이제는 이제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급을 해도 현금 영수증을 좀 분명하게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연말정산에서도 뭐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돈이 오고 가는데 투명해야 되고요. 또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 당연한 얘기가 올해 돌아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신용카드 승인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소비가 좋아진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요, 지난 2월 한 달간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52조 100억 원으로 작년 2월보다 14% 넘게 늘었습니다. 네. 전체 승인 건수는 18%나 증가를 했는데 그 윤달의 영향으로 좀 영업 일수가 좀 하루 늘었고요. 네. 여기에다 이제 개별 서비스 인하 조치가 좀 연장이 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뭐 국산 신차는 물론이고 수입차 판매 모두 지난 2월보다 11%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개별 소비세 인하됐을 때 또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동차, 학원 이런 분야에서 카드 승인 금액이 좀 급증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
지난달 자동차 학원의 카드 승인 금액이 좀 88% 넘게 늘었는데 네. 그 이유를 좀 보니까 경찰청이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쉬웠던 면허 시험을 좀 바꾸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좀 면허 시험이 좀 어려워지기 전에 이 면허를 따려는 수요가 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 공과금 결제 금액도 150%나 급증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 국세의 카드 납부 한도를 좀 없앴고 또 카드사들도 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납부 등의 혜택을 주면서 이 카드 사용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 부동산 중개업종의 카드 사용액은 30%나 급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 주택 거래량이 그만큼 줄어든 영향이 크고요. 이 담배값 인상으로 좀 급감했던 담배 판매량은 이 원래 수준으로 좀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자, 카드로 자동차 학원 결제해서 빨리 면허 따고 또 개소세 인하되어 있을 때 차량 구매하고 네. 이게 좀 소비 진지하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해외 사무소까지 세운다고요? 네, 그 예보는 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금융회사를 파산시킨 부실 책임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보는 이 그동안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 이 현지 검찰과의 협업은 물론이고요. 현지의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했었는데 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원 전 세모회장 일가가 이 미국에 숨겨둔 부동산을 찾는 데도 이 사설 탐정 고용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예 이제 해외에서 직접 사무소를 차리고 이제 은닉재산 발굴에 나서기로 한 건데 이 사무소는 은닉재산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미국, 캄보디아, 호주 등에 좀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해외 은닉재산 찾기 성과도 좀 있었나요? 네, 그 예보가 2007년부터 이제 탐정 등을 동원해서 은닉재산을 좀 찾고 있는데 네. 이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이 부실 책임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689억 원 정도 찾았고요. 이 중에서 한 23% 정도로 좀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소송 비용이나 이 탐정 수수료 등 회수에 들어간 비용이 이 전체 회수 금액의 11%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현지 사정을 좀 제대로 몰라서 회수 비용이 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해외 사무소를 설립을 추진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예. 부당한 돈 이건 뭐 끝까지 찾아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이 함께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관광시장, 특히 명품시장에서 큰 매출을 차지한다고 해서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관광객들, 바로 중국인 관광객 유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커들이 한국 관광객 늘면서 국내 유통업계에서 떠오른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유통업 중에서 이 사업은 세 글자인데요. 금액이나 수량까지 상품을 과세하지 않고 파는 곳. 과세하지 않는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서울 시내에 이것 숫자를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늘리면 과열 경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률도 감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어 상품값이 싸다는 이점이 있는 이곳,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네, 위기의 한국 경제. 요즘 이 말 참 당연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건 극복해야 하고 또 이겨내야 할 대상이죠. 한국 경제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경제 원로들의 깊은 해안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연속기획으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서 오늘은 자유경제원장을 지내셨죠.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모시고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제 위기라는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모호합니다. 예. 어떤 게 위기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면도 있는데요. 교수님 예. 좀 풀어주신다면 어떤 위기일까요? 지금 이 청취자들께서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잘 못 느끼십니다만은 지방의 예를 들어 창원이라든가 또 거제도 지역이라든가 또 울산 지역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 위기를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조선 경기, 배 만드는 경기가 완전히 거의 바닥으로 가라앉아 가지고요. 이제 새로운 배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조선소들을 문을 닫아야 될 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사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들의 경기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네. 도시 자체가 도시 굉장히- 자체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것이 위기예요. 네. 근데 그 위기가 서울로는 아직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조선 산업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조선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소위 6대 주력 업종이라고 하는 것. 네. 수출 주력 업종. 예, 수출 주력 업종들이죠. 그래서 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건설 이런 업종들이 지금 거의 다 그럴 지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네. 조선은 이미 맞닥뜨려 있고 조선과 건설도 지금 이미 그런 상태에 빠져 있고 네. 나머지 4개 업종도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자, 교수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의 위기 혹은 뭐 주력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위기까지 네. 불러올 만큼 위기입니다. 예, 걱정해야 될 일이 됐는데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초에 청와대도 사실 현대상선 문제를 논의했고요. 많이 네. 보도가 됐지만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구조 개혁을 얘기합니다. 예. 이미 이런 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고 네. 또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요. 또 예. 각 그 경제 주체별로 동상이몽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이 위기를 좀 진단하고 또 해결해야 될까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자면 아픔을 참아내야 합니다. 아, 위기를 극복하려면 아픔을 참아내야 된다. 예. 예. 뭐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지요. 어떤 환부가 생겼어요. 네네. 위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그 환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진통제 먹고 그냥 아픈 것만 잠시 넘길 거냐? 아니면 그 환부를 도려낼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네네. 도려내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뭐냐? 자, 중국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보다 뭐 2배, 3배 더 좋은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중국 노동자들처럼 저임금이나 또는 저임금과 마찬가지일 정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 2-3사람이 할 일을 한국 노동자는 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2-3배 높더라도 괜찮은 거죠. 네네. 그럼 지금 한국 노동자가 그러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용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나 아픈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내보내야 제조업은 되니까.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일자리를 만들려면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천재적인 어떤 혁신가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을 누구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가라앉는 거죠. 네. 같이 그냥 추락하는 그 길로 한국은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과거의 IMF 때도 사실은 네. 은행권, 금융권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난 건 결국 부실 기업들 문제가 꽤 컸었거든요. 예. 한보라든지 대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 결국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동과 고용 개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양대 지침이랄까요. 이를테면 좀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반발은 굉장히 거세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경영주의 입맛에 맞는 네. 자의적 판단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부터 합의가 안 되니까 네. 사실은 큰 의미의 노동 시장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 어떤 위험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은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보호된 시장, 그래서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딱지가 붙을 정도로 노동 보호가 안 되는 뭐 그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이 양쪽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동시에요. 예. 대기업은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영세 사업장들은 전혀 아무런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노조도 없고요. 예, 대부분. 노조도 없고요. 그건 뭐 우리 동네 식당들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영세 사업자들 소위 9988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그 영세 사업장에서는 거의 어떤 보호도 없고요. 네.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과보호가 되고 있다는 건 대기업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네. 지금 그리고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대기업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예. 그런데 과연 그 대기업의 노동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과보호되고 있는 네. 저는 하기 힘들다고 봐요. 아, 예.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 추진하고 있는 그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기도 힘들겠지만 네. 국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도 힘들 것이고 설령 그 조치들이 입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작업장에서 실제 기업들에서 그걸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내보내려고 해도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어떻게 거치겠어요,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뭐 정권이 나서 가지고 그 입법 조치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노조가 각성을 한다 그럴까요? 노조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무너져 내릴 것이냐 네. 아니면 일부를 잘라내더라도 한 80%는 살아날 것이냐 네. 하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국회에서 입법을 하냐 마느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결국은 좀 자발적인 변화까지 합의가 저는 돼야 자발적인 변화만이 네.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몇몇 기업들은 이미 그런 사례가 조금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돼 있는 뭐 네. 관계에 있어서도 경직돼 있고 시장의 의미로도 경직돼 있는 이 노동시장. 네. 직전에 출연하셨던 박승 전 총재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고 개혁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네. 그러나 그렇게 잘려 나가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배제될 수 있는 나머지 노동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주면 예.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 사회적 안전망이 있지요. 뭐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기초생계수급자 제도라고 하는 게 이미 있고 그 네네. 150만 정도가 그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실업보험도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고 네네. 또 연금제도도 뭐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네네. 또 한국의 아주 독특한 제도이지만
소위 그 명예퇴직 제도라고 하는 것도 뭐 대부분의 경우에 작동을 하고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것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자. 뭐 그게 다 돈이 드는 문제인 것이죠. 다 네. 돈이 드는 문제고 누군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든 것이죠. 자, 이렇게 뭐 공적 자금이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비용의 문제, 그걸 책임지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이 세금 문제가 나올 때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합니다. 특히 네. 한국의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따지면 낮으니까 더 올려라. 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더 올리면 경쟁력 떨어진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거든요. 예. 이 조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법인세를 좀 놓고 보자면요. 저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그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중산층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그것은 법인세가 아니고 네. 개인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개인소득세 비중이 너무 작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법인세 비중은 높습니다. 한국은. 네. 왜냐하면 법인세는 뭐 거두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규모가 법인을 크고. 상대로 해가지고 걷는 거는 법인이 뭐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법인을 뭐 자기 개인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니니까 법인세는 비교적 걷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 위주로 사실은 그 재원 조달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법인세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어요. 네. 그 명목세율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네네. 전체 조세 그 세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네. 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고 보면 한국은 그 법인세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네. 그런데 개인소득세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네. 그 낮은 이유가 뭐냐면 중산층들이 개인소득세를 잘 안 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중산층도 예를 들어 중산층이라고 하면 상위 20%그 밑으로부터 네. 뭐 하위 한 30-40%까지 위로.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납세자의 뭐 한 50% 정도 이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거의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셈이죠. 예. 전체 그 소득세에서 한 10% 정도를 내고 있을까? 뭐 그 정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다른 나라의 소위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고 있다고 많이 보면 되는 내고 거예요. 있죠. 예.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바로 그 이 돈을 버는 그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산층의 개인소득세를 늘려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자면 당연히 그 고소득층도 늘려야 하지요. 네. 근데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서 소위 부유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한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예전에도 그 부유세 한다고 해가지고 예. 이제 세수 추계도 논란이 해보고 그랬는데 있었습니다. 1조가 채 안 됩니다. 한 네. 8천억 정도. 좀 상징적 의미밖에 안 되는. 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로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세수를 늘리려면 중산층 증세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중산층은 세금 내기 싫잖아요. 참 모순적이더라고요. 뭐 예. 원하는 혜택은 많은데 그러려면 세금 내라라고 하면 세금은 또 내기 싫다. 저도 이게 좀 중산층이에요. 그렇거든요. 네. 그럼 저보고 세금 내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맞습니다. 들잖아요. 뺏긴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세금 내기 싫으면 복지도 요구하지 말든지 네네. 복지를 요구할 거면 세금을 내든지 네. 뭐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빚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네네. 미래 세대로 그걸 넘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단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왜 법인세로 하면 안 되는데 네. 법인세를 하게 되면요. 투자가 떠납니다. 네.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하더라도 사람이 떠나지는 않잖아요. 네네. 한국을 세금 내기 싫어서 나 한국 떠날 거야는 잘 안 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아주 높아지면 떠나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요. 법인세라고 하는 건요. 법인이 떠나지는 않죠. 법인은 잘 안 떠나지만 네. 법인이 하는 투자는 떠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뭐 그게 저기 중국의 시안으로 가가지고 반도체 투자하고 있지, 뭐 베트남 가서도 하고 있지, 네. 인도, 러시아,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바로 그 투자가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 네. 법인세를 매기게 되면.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투자를 원하잖아요. 네네.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다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와서 R&D 투자를 좀 해주는 걸 원치 않습니까? 네네. 그러자면 그건 법인세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 교수와 함께 중점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구조 개혁을 위한 비용의 문제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또 중요한 요소일 텐데 많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좀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의 경쟁력,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지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첫째는 그 CEO들, 경영자들이 국제적인 감각이 없고 좀 네. 낙후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그러니까 구식이다. 네네. 한국에서는 그런 대로 그럭저럭 괜찮지만 네네. 이제 한국이 소위 선진국 반열에 거의 올라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구식인 겁니다. 네. CEO들이. 예.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도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그 회사 안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네. 이런 것들도 너무 구식이에요. 얼마 전에 조직문화 관련해서 뉴스가 한번 났었죠. 예. 네. 너무 구식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회장 책상에 와서 뭐 다리 하나 척 걸쳐놓고 뭐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목을 걸어야죠. 예. 그런 것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도. 네네. 근데 우리는 뭐 아직 그게 너무 멀죠. 그러니까 회장 앞에 또는 사장 앞에 또는 부사장 앞에 가면 뭐 얼어붙잖아요. 네. 소위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쫀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창의적인 사고가 잘 안 되죠. 회장한테 진짜 내가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뭐 회장 마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 그런 거는 탈피를 해야 되죠. 또 대기업 이제 지금 우리는 대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기업의 노조 문화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강성해요. 네. 이제는 전투적인 노조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는 다들 지식 노동자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는 AI하고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뭐 스크럼 짜가지고서 뭐 시위하고 뭐 이런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들도 그걸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글로벌화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모 글로벌 기업에 한국 네. 기업입니다만은 거기에 CEO를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 회사는 정말 지금까지는 잘 나갔는데 네. 너무 멀리 왔다. 우리 회사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기업이다. 아.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팔고 있다. 네.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그 자체가 핸디캡이 될 수 있다라고. 예. 네.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세계인이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 사고방식도 세계 수준으로 가야 하지만 맞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인류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외국인하고 밥을 먹기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배척 아닌 배척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일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끼리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 교류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처음에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뽑아놨는데 결국은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이 우리 기업이 세계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네. 아무리 해도 한국인 취향에 맞는 것밖에는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화가 돼야 되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면 코스모폴리탄 네. 세계인이 되는데 아직 한국인은 너무나 한국인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인인 것, 한국적인 걸로 승부를 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네. K-팝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네네.
K-팝은 한국적인 음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인이 만들었지만 K-팝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 없어요. 지금은. 네네. 그냥 세계의 음악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음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K-팝의 그 제작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어요. 네. 곡도 해외에서 가져오지, 안무도 해외 그 안무가들한테 받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네. 한국 문화하고 이제 막 뒤섞인 것이죠. 그래서 네네.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한국 기업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그래야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계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는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전 세계를 상대로 팔아야 하고요. 네. 우리나라 전 국민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고 있는 메신저도 사실은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예. 글로벌 시장이 유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인의 어떤 감각과 취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그 괌 대한항공기 추락 사건을 네. 기록한 유명한 이 외국 저널리스트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기장은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네. 이 조직 문화 때문에 기자와 네. 대기를 못해서 결국 추락했다. 방금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 기업 문화 부분까지 경쟁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글로벌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은 지금 통화 전쟁, 뭐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이익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젠 첨예한 금융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을 대부분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업 문화와 생산에 있어서의 글로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좀 무한 경쟁의 글로벌 이런 위기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좀 생존기를 모색해야 할까요? 세계가 아주 그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많은 그 나라들이 소위 통화 전쟁이라고 하는 걸 벌이고 예, 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요. 네, 그 통화 전쟁의 본질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 국가를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인 거예요. 근데 나라들마다 다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자기는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 국가도 그런 정책을 쓸 텐데 네. 모두가 못 사는 정책이 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가서는. 네. 그러면 나라가 좀 나라마다 양심적이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신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AI 같은 것도 그렇지만 네. 뭐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든다든가 또는 아주 좋은 자동차를 매우 싼 값에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에 판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 나라도 좋아지지만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도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지구 전체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경쟁 업체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이 일어나서 지구 전체가 네. 좋아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지금 통화 전쟁,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남은 다 망하게 만드는 굉장히 배타적이죠. 예, 네. 그런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인데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게 어려운 선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냐? 뭐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매달리면 같이 망해요. 그 소용돌이에 같이 말려 들어가면 안 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린 겁니다. 혁신이에요. 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살아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환율 전쟁은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환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혁신에 몰두했던 그 나라가 승자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이고 네. 일본이 얼마나 많은 혁신들을 이루어냈었습니까? 그렇죠. 60년대, 70년대.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후로는 그걸 못하는 이유가 거기도 다 통화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돈을 네. 풀어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조개혁은 안 하고 맞습니다. 구조개혁을 해서 썩은 데를 도려내고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서 거기서 혁신이 이루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고통을 그냥 넘어가고자 했던 계속 것이고 대증요법만 네. 취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못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 장기 침체가 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건데 한국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머니 게임으로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식인들도 정치인들도 또 기업인들도 다 돈 풀어서 나 좀 살려줘.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죠. 네. 그냥 서서히. 뭐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요. 네. 위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짚어보면서 가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총평과 교수님 생각하시는 어떤 하나의 좀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좀 꼽아주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네.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를 사회주의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때 최고조에 달했던 겁니다. 경제가. 네. 그때 먹고 살만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네. 저는 지금이 2016년, 2017년이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이 최고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보다 못 살게 될까 봐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주력 업종들은 지금 가라앉고 있고 그렇다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그럼 대기업이 크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돈을 조금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의식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도약은 의식 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경제를 대하는 태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쉽지 않은 어려움이지만 경제 위기와 또 해법, 희망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쉬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사연이 와 있는데요. 0260님, 중국 생산성과 마찬가지로 중국 수준의 물가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말씀 주셨고요. 또 고통 감수,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하자라는 얘기 7542님 감사합니다. 6990님은 선진국 중산층이랑 비교하는 것은 교육비 때문에도 무리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세금에 대한 말씀 옳다. 전 국민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연 4859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자,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환경은 또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갈까요? 방금도 구조개혁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중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또 고통들 불가피하다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직접 발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리커창 총리의 발언 좀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보아오 포럼 연차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단기적인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말이 결국 이제 당장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이렇게 실토한 거는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 총리가 공급 측 개혁과 재정 그리고 금융 등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는데 네. 최근 우려되는 중국 부동산 가격도 리 총리는 급등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많다는 거죠. 네. 하지만 리 총리는 당장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연간 6.5%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간에 또 너무 심하게 그 중국이 뭐 이렇게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예, 자 중국 지도부는 지금 보아오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경제 지표들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좀 걱정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민신 제조업 지수 이게 이제 43.6으로 나왔고요. 비제조업 지수는 40.1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민신 제조업 지수가 50을 밑돌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네. 또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각각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43.6, 40.1이니까 굉장히 지금 밑돌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위축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나마 3월 수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월보다는 약간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공식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네. 다음 달 1일에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블룸버그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 정부의 공식 제조 PMI가 49.5,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50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경기 전망은 좀 부정적입니다. 마켓 뉴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49.9로 나왔는데요. 네. 지난달에 이어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상하이 선전소재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중국에 있는 분들조차도 앞으로 좀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전문가들은 기업 신뢰도가 아직 천천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공급 부문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계 기업 정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리커척 총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도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도시화를 통해서 바닥에서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각국이 내수와 소비 진작을 통한 이 경제 성장을 꿈꾸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50포인트 이하 이 마이너스 쪽에 있는 이 지수가 지금 사실은 큰 위협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봐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 뭐 네네. 무업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취업에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계속 직업이 없는 무업 세대가 나오던데 청년 문제 심각하죠.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젊은 층의 소비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지난 1월 가계 조사를 해봤더니 34세 이하 젊은 층의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보다 11.7%나 떨어졌습니다. 네. 전체 가구 평균 감소 폭이 3.1%니까 11.7%면 상당히 떨어진 거죠. 예. 자, 과거에도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현금이나 소비를 진작할 이 재원을 지급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저소득 고령자에게 1인당 3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1만 원 정도 되죠. 임시 네. 보조금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 여당 쪽에서 왜 고령자만 우대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네. 이번에 청년들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급 방식인데요. 네. 예전에 그 노인들에게 돈을 줬을 때는 많은 노인분들이 상당수 저축이나 현금을 그냥 보관하더랍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축이 불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상품권 지급 대상 저소득자의 기준이나 지급액 등은 다음 달 중에 확정할 방침입니다. 예, 정책 당국자들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소비 진작하려고 하는데 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5540님, 면세점 들어올 때 사줘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나갈 때 사는 걸 모르고 혼났습니다. 예, 정답은 면세점입니다. 오늘 정답자 5540님입니다. 예, 잔소리 듣지 마시고요. 다음번 나갈 때는 선물 꼭 사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